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하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시다 마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대통령이 재창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창만 허용되고 재창이 금지됐었죠. 가사 중에 임은 김일성이고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이 노래는 5.18 2주기 때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숨진 윤상원 씨와 공단의 야학 강사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박준 씨의 영혼 결혼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에선 이 노래가 금지곡입니다. 이렇게 5.18 배우가 북한이란 날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TV조선 5.18 특집의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신원미상의 출연자가 5.18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땅굴로 침투했고 전남도청은 북한 게릴라가 점령한 것이란 방송까지 내보내는 황당한 지경에 이릅니다. 지난 겨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군대가 투입되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천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죽고 다치는데 그 이유가 박근혜 탄핵을 북한이 조종한 거라서 그랬다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5.18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한 계엄군부가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5.18을 기리는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 5.18을 두고 37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북한을 운운하며 자기 역사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입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은 이 국가 기념식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요. 네. 저도 굳이 녹화본을 봤어요. 예. 보셨어요? 네, 화제가 된 장면 때문에 저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요. 기념사도 굉장히 명문이었고 어제 화제가 된 게 많은데 우선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예, 관련.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겠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핵심 문구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연례개선이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5.18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네, 원래 이런 국가기념식의 기념사항이 재미없거든요. 네. 대략 30초 듣고 더 이상 듣기 힘든데 나중에 굉장히 명문이었던 기념사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죠. 네. 대통령은 유가족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직접 다가가서 감싸 안으면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본인의 생일이 마침 아버지의 기일인 5.18 당시 태어난 한 유가족의 추도사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 유가족을 다시 불러가지고 안아주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가 끌어안고 울게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 없던 아빠가 생긴 것 같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어떤 그런 국민 아빠로서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을 보고 만약에 울컥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울컥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만큼 마음을 주고 이제 기댈 곳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울컥하는 거고. 원래 이게 대선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선거는 지난 정권에서의 결핍, 내가 겪었던 결핍, 그 결핍을 채워준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 마음을 주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발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빠를 찾았던 거죠. 한편으로. 네, 실제로 어제 유가족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소영 씨였는데 아버지가 안아준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날의 장면을 보면 이건 사전에 약속이 된 게 아니었나 보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유가족도 끝나고 그냥 막 걸어가고 있었고 걸어가던 사람을 경호원이 뒤에서 누가 온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 세워서 이제 안아주고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원래 공식 행사장에 이렇게 만 명 단위가 모였잖아요. 공식 행사 정부 행사장은 항상 엄숙하고 그다음에 비장하고 경직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맷이 굉장히 중요하죠. 격식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되고 가능하면 모든 판단 행동을 이렇게 튀지 않고 표정도 무표정하고 안정지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식순에 없는 돌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죠.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 그 장면이 좀 유난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통령 문재인하고 자연인 문재인의 구분이 그때 없어진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이제 계속 상승하게 만들고 있는 본질이에요. 뭐냐면은 자연인으로서 문재인 품성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자질이 있잖아요. 그런 품성이 그런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울컥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하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 쉽지 않다. 마음을 너무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연인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약간 인상적인. 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큰 행사를 가면 사전 각본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상대하기 좀 어렵겠다 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인상적인 장면이 좀 나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여부가 확정돼야지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버리면 징계를 할 수 없잖아요. 일종의 꼼수 사표가 되는 거죠. 민간이 되니까. 근데 공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사표를 못 내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징계 수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뭐 연금을 받냐 못 받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고요, 일부러.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는 서울신문 아침 보도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자기 지갑 털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간부가 수사비를 보존해 준 것은 감찰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한다는 것은 수사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다라고 토로했다고 하고요. 또 검사장 출신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의 사기를 꺾고 있다면서 지금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냐.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검찰청 조직해서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컨트롤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주장도 했다는 겁니다.
뭐 검찰은 항상 이랬어요. 예, 뭔가 본인들을 향한 정부 차원의 정권 초기에 압박이 있으면은 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은 그렇게 혼내기보다는 달래는 식으로 초반에 관계를 설정해서 말 잘 듣게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발해주면 사람들이 검찰이 가지는 지금 이미지와 인상이 있잖아요. 가장 개혁 대상 1호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개혁 대상 1호예요 항상. 최근 여론조사에는. 검찰이 이렇게 나서주면 사람들이 덜 받게 되고 그러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동력은 더 올라가고 요정이죠. 대통령이 수사 현장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정 동력을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제가 보기엔 검찰 내 요정들이다. 시킨 게 아닌가. 개혁 요정인가요? 청와대에서 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사드 재협상 문제 언급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외신 기자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의 손님으로 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 혹은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뭐 원래 대선 전에 미국 행정부 정부 입장이었죠. 예, 새로운 정부하고 논의해야 한다. 근데 이제 돈은 더 내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재논의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국도. 한국이 미국 땅이 아니니까요. 예. 거기에 미국의 물건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손님으로 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논의가 시작되겠죠. 예. 여기, 사드 관련해서 또 청와대에서도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이 사드 배치 재검토 언급한 거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건데 다만 합의하던 시점과 달리 변화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여론조사를 봤는데 뭐 다음 주쯤에는 그 여론조사를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사드 찬성이 과반이 넘었었어요. 더 높았어요. 그죠? 반대보다. 근데 그중에 새로운 항목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과반이 다시 넘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그 진행 방식이죠.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 그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또 엄청난 비용을 우리 쪽이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 지형에서 변화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가 기준을 바꿔서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로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해버렸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뉴스의 연장선상이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 2014년 6월에 개정한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 때문인데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의 회의록까지 비공개 기록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인 국장급 협의가 포함됐고요. 또 소파와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혹인 거죠. 위안부 협상과 사드 협상을 하고 나서 이 도대체 협상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 그렇죠. 실무급 회의록까지도 못 보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사드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협상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회의를 하고 나서 그 회의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런 실무회의까지 다 비공개로 만들어서 지금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런 법을 개정한 것이. 물론 뭐 이 법을 개정한 것은 이거 상관없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한 달 후에 됐는데. 위안부 관련해서 정보공개 소송을 벌였어요. 네,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법원에서 일부 공개라는 판결이 났어요. 네, 그죠? 지난 1월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왜냐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부를. 공개하라고 해서 이겼는데 외교부가 공개 안 했어요. 공개 안 하고 거꾸로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네, 여전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면 대단히 열받을 혹은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인 거죠. 이런 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SBS 플러스가 일베에서 합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임지 표지 그림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또 그런 얘기 있었나요? 네,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대한 아이템을 다루다가 나온 일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임지 표지에는 타임지 원래 문구에는 헬로 미스터 노, 그러니까 안녕 미스터 노가 쓰여 있었는데 대신에 고투 헬 미스터 노, 지옥에 가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문구인 한국의 새 대통령이라는 영어 문구 대신에요. 새 시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예. 참 이상한 뉴스예요, 이게. SBS 뉴스나 SBS 관련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위 일베 이미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기존 사진에 살짝 글자만 바꾼다든가, 배경 속에.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실수라기는 너무 잦고, 뭐 지금도 실수라고 하긴 하는데, 실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회사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그래서 이게 시스템 내부에 누군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장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네, 청와대에서조차도 엄중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건 뭐 실수라고 생각이 너무 잦으니까 그리고 반복되니까 SBS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MBC 뉴스에서도 그런 식의 장난들이 등장한 적이 있지만 가장 자주 SBS에서 등장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SBS라는 회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도 이득이 없잖아요. 회사한테는 아무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시스템 누군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장난하는 게 아닌가 지적주고 싶은데 찾아내 봐야죠. 예,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하나 정도 짧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법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고요. 또 박채윤 씨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뇌물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혐의이긴 한데 애초에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기한 교수인데요. 위증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실형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강하네요. 네, 위증에서 법정 구속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위증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특검에 의지도 있었는데 재판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군요. 다른 거 없이 위증 혐의 하나였지 않나요? 예, 다른 위증한 이임순 교수도 있긴 했었는데 거기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기한 교수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증으로 실형 1년 산 케이스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눈에 띕니다. 네. 엄벌에 처하겠다는 위증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앞으로. 네. 그리고 짧게 특검이 지명됐어요, 미국에서. 네.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자꾸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탄핵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물론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반 찬성하고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헌법재판소는 안 가요. 그렇게만 되면 끝인데, 지금 상하원이 공화당이 다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화당의 의원 일부, 우리로 치면 바른정당에 가 있는 분들처럼 일부가 찬성해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긴 하는데, 근데 공화당에서도 이제 요즘 이거 탄핵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네. 또 특검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새로 불거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이거 대자뷰인데요. 이거. 미국 민주당은 한국에 와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과 촛불 집회를 이끌어갔던 그 단상에 올라갔던 시민단체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CBS라든가 MBC라든가 방송국들은 TBS에 오세요. 저희가 탄핵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을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사람들 많은 걸 궁금해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등산복을 입는지부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소식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나 노무현 정부의 공 혹은 과 모두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신 손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교사 역할을 한 성경, 이름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성경융 한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발음하기 성경융.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구글 검색하면은 그 이름 3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성경융. 예.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창고에 가면 예. 무슨 우체국이나 은행에 나가면은 제가 한번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이름을 말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가서 직접 쓰겠다 하면 그 직원들이 되게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리을이 아니라 이응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윤으로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웅입니다. 류웅. 리을 유웅. 자,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굳이 이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정책실장이셨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정책 교사라고 지금 현재 자꾸 노무현 정부라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갈 건지는 이분이 기본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두 분 다 겪은 분이고요. 예.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다 겪으신 분으로 두 분의 같은 점 혹은 뭐 차이점을 단점 위주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이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봤더니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고시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이제 찾았는데 예. 그때 아마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갔답니다. 예. 면접을 했는데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 초짜 변호사를 면접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이제 걱정을 했대요, 사무실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주 우수한 변호사가 와서 여기서 찾아주실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인터뷰하고 나서 사무장이 그렇게 했대요.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노변이나 문변이 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 정의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장이 맺어준 인연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거야 이제 다른 분 소개를 받고 해서 이제 오셨는데 사무장이 저는 아주 두 분을 잘 봤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을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랐는데 자라면서 약자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 한 이런 걸 아주 본인 스스로 다 체험하셨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사람이 우수하면은 대개 자기가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내가 그 속에 일원이 돼서 끝까지 내가 학생운동, 시민운동 또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같이 풀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두 분의 중요한 공통점이 두 분 다 어려웠고 그런데 각자만 탈출해서 내가 잘 살겠다 하지 않은 그래서 사적 존재에서 공적 존재로 성장하고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 좀 다르게 설명하시네요. 그렇군요. 그 외에 가까이서 본 두 분의 공통점 더 없나요? 공통점은 이제 두 분 다 대화를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은, 두 분 다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 만나도 꼭 오래전부터 만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정말 이분은 대화가 된다 할 정도로, 오래전에 만난 친구나 또는 집안, 형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다정다감하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도 있죠. 차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때 감정의 변화나 또는 어떤 생활상의 주변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바깥의 변화가 마음속의 리듬으로 이렇게 이 리듬의 변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이 같이 일할 때나 또 그 이후에도 이분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이 혹시 명상수련 같은 걸 늘 해서 감정의 변화가 밖에 드러나지 않게 이 차이는 두 분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제가 스타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감정을 주변에서 즉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건지 참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면 한 분은 이제 화산 같은 분, 좀 활화산 같은 그런 분이고 한 분은 호수 같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요. 상극인데요. 상극이죠. 상극인데 호수에 화산을 집어넣으면 꺼지거나 아니면 호수가 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본래 같은 과에 출발했고
그러나 약간의 그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분이 이제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이라 계신데 이분은 이제 초대 정책실장을 하신 분인데 문재인을 자기는 한마디로 침착한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동의하는데 특히 이제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첫 공식 발표를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제가 그 장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그분의 침착성을 제가 보고 야 사람이 저 정도의 침착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뭐 그분은 비서실장 하시고 저는 이제 정책실장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운명을 짊어져도 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얘기군요. 뭐 그렇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향하는 바가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막 그런 우리는 팀이고 제가 좀 보기에도 좀 부러울 정도로 저 두 분은 마음의 친구다? 또 영혼의 친구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에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될 때, 그때는 그 경선을 좀 빨리 했습니다. 2002년 아마 3월쯤 했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이분은 아까 제가 화산 같은 분이 했는데, 이제 말을 막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노무현 학자를 하시면 참 잘하실 분인데, 우선 대중 정치인인데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때로는 하고 하니까, 이게 여론이 춤을 췄죠. 그래서 2002년 6월쯤 되면 한 14%, 15%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후단협 10% 이상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후단협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후보 할 수 없다고 해서. 후단협이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학자들이 한 10여 분, 이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네, 이분은 공당의 그 공식 후보로 선출된 분인데, 이런 분을 외면한다거나, 이런 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대결해서 한 30% 정도라도 이렇게 얻고 저희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안 된다 해서 그때 마치 좀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합류하셨네요. 네, 그런 인연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은 우리가 이제 11월쯤 돼서 이제 우리 전국의 교수들이 노무현 후보를 돕자 해서 부산민주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교수들 우리 이제 지지하는 모임을 했는데 그때 부산시당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교수들이 이제 격려 말씀하시려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느낌이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시골 농부 같은 스타일? 시골 농부. 이웃집에. 당시 문재인 시당위원장이. 공동시당위원장이죠. 부산 선대본부장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격으로 오셔가지고, 고맙다 인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권력 의지도 충만하시다 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보면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빛이 다르죠. 대통령께서 눈빛이 다르게 봐주시는 거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은 달라진 게, 우리 느낌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데 뜻이 없는 분이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선배분을 이제 지지하게 나오셨는데 제가 콩 느낌이 어쨌든 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가 할 정도로 1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이라고 보지 않으셨군요 그때. 그때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죠. 어쨌든 굉장히 편하게 느끼지고 좀 푸근하게 느끼는 그런 우리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록을 하셨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이제 눈빛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혹은 2012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갔나요? 사람으로서 후보로서 대통령의 자질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기본 자질이야 뭐 바로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저는 눈에 보이고요. 2012년 대선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해야 되던 결심도 좀 늦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정당 따로 무슨 학자들 그룹 따로 시민단체 따로 다 따로다르게 놀아서 하나의 이 대선에 임하는 어떤 단일한 어떤 그 기구나 조직이 된 게 아니고 여러 이질적 그룹의 연합체 비슷하게 돼서 그때는 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집권이 되는 건가. 조직적인 선거 운동도 못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염려가 됐고 또 후보 자신이 이제 이번 이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은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대중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자신감이 넘치고 준비됐다 이렇게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반응했고 상황이 뭐 이렇게 유동적인 때가 있었지만은
한 30% 정도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한테 나라를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이번에는 잘 맞았다 볼 수 있고요. 지난번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준비 상태도 좀 위협한 것 같고 정당 내부의 어떤 그 결속력도 대단히 취약했고 그래서 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뭐 불과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열흘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도 이리로 가는구나 하는 이쪽으로 갈 건가 보다 하는 상징적인 어떤 액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두 정부 모두를 그 수장을 아시는 분으로서 초반 열흘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냉정하고 야박하게 좀 평가해 주세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걱정했죠. 네. 지난 9년간의 적폐는 너무 많고 너무 깊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가 다 보다시피 성품이 좀 부드럽고 또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뭔 일을 해치울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맞습니다. 좀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거 너무 동감합니다. 얘기해보면 좀 듣기만 하거든요. 네. 반응도 크게 없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 일을 하긴 할 건가 언제 될 건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걱정을 했어 사실은요. 일은 많고 네.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해결하는 거 시간이 걸릴 텐데 이분이 어떤 속도감으로 할 건가 걱정을 했는데 전혀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당일날 취임 당일날도 지금까지 뭐 전광석화 저는 마음속에 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인다. 너무 문재인의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은 사이다고 문재인은 고구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그랬습니까? 고구마. 예. 지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엄청난 사이다가 지금 준비되고 있었고 유감없이 시원하게 또 신속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제가 고구마 했더니 그렇죠? 때가 오면 호랑이 문재인을 볼 거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맞는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속도감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리듬으로 가면 뭐 앞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좀 확신도 듭니다. 말은 느리고 행동은 빠른 그렇다 봐야죠. 네, 빠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느끼게 될 변화는 어디서 올지 제가 궁금한데 지금 포용국가위원장 네. 어떤 위원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뀔 것이고 뭐 지방자치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큰 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어갈지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교사하셨으니까. 포용국가위원회라는 이름은 좀 아마 세상에 이런 이름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이름의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포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옹국가위원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에서 이 위원회가 출범할 때 네. 그때 그 추미애 대표가 참여를 하셨는데 포용은 포옹에서 시작한다 해서 우리가 그 임명장 수여할 때 아주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고 네. 그래서 우리 포용국가위원회에 좀 상징적인 글을 포옹하는 걸로 하자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허건문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그랬었군요.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그 시기에 이미 그 당시 문후부께서 뭐 가는 데마다 다 허가하시고 그러니까요. 어제 그 5.18 그 행사 때는 김서형 씨라는 분 네네. 하고 이제 그는 예정에도 없이 포옹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적극적인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럼 이름을 바꾸세요. 허구위원회로. 그러니까요. 허구 커미티. 어쨌든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이름을 사용한 거는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장 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소수가 지배하고 이게 소수가 독점하는 데서부터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고 다수가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이제 지나왔는데 우리 이거를 포용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지금은 정치 영역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들 특히 이제 보수 세력에 기반한 소수의 권력자가 국가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영역에서는 다수의 약자들이 수없이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새로운 경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포용국가위원회의 큰 방향을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포용하는 세상 또는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 정치 영역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전에 뭐 신문고 제도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하고 비교해서 보수 정부가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방법은 선거 때만 이제 대중 동원해서 당선되고 나면은 국민 대중들하고의 소통을 완전 차단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밀실에서 이제 협상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개방적 포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폐쇄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난 한 9년 동안 대단히 이 민주주의 영역, 정치 영역이 폐쇄적으로 됐고 소수 권력자 집단들이 이거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탄핵 사태 같은 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 직접 민주주의를 더 이제 뭐 국민 투표라든지 국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확대하는 건 물론이고 소환제도라든지 이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를 정부나 정당에서 그거를 상시화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방향으로 크게 내려야 되고요. 경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제 그 경제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 이게 이제 소수 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 구조를 만드니까 그리고 뭐 그들이 만든 경제적 이득 중에 일부를 낙수 효과를 통해서 얻어먹어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볼 때 박정희 시대에 만든 이 모델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소수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이 아주 과도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그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특히 청년들은 뭐 올 초에 실업률이 지금 11%가 넘어섰는데 이 청년들이 고용되는 청년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50% 60%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겠다. 내가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독과점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인구 소멸 과정으로 지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 방향을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출산 장려금 뭐 정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양육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조건이 되나 뭐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니까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드니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네.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는요. 대북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정부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 측면에서 대북 포용 정책을 채택했죠. 그래서 6.15 정상회담도 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이제 14 정상회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의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실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 기반의 평화노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출발은 강한 안보에 기반한 그런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평화의 문을 여는 이 방향으로 나가면 그럼 우리가 국내 정치와 국내 사회 경제 영역에서 포용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그래서 수많은 국민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포용 국가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안보의 단계를 거쳐서 이 전향적으로 포용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길을 열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보는 더 저는 위험해진다. 그럴수록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강대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어떤 포용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듣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말씀을 특히 재미없는데 계속 듣게 만드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림대 성경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외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외.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드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일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가 드디어 보행공원으로 문을 엽니다. 여기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궁금증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직접 기획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보면 웃기만 해? 시장님이 너무 좀 느끼하게 답을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변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변하셨어요? 방금 그렇게. 느끼하게요? 예. 우리 공장장만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오네. 제가 굉장히 시장님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느끼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느끼하셨네요. 자리가 이렇게 느끼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 원래 그랬는데. 자, 오늘 광고하러 나오셨습니다. 광고하러. 이 보행공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라면서요? 뭐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닌가 보네요. 네, 어쨌든. 남의 아이디어로. 지난번 공약이었죠. 네. 그래요? 이게 우선 이름부터 서울로 7017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7017. 네. 그러니까 1970년도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서울역 고가가 2017년 새롭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17개의 이 연결로가 생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17 갈래로 흩어져요? 네. 근데 뭐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서울로라고 하면 이게 길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답하신 게 서울로 이게 좋겠다. 서울로. 예, 그냥 간단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서울로. 이게 실제 등재가 되는 겁니까? 주소로 서울로가? 여기서 짜장면 배달시키면 일로 와요? 서울로. 아니 그 짜장면 우리나라 짜장면 배달한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배달하는 적인데. 실제 주소로 등재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이런 거죠? 서울로 7017. 예. 그냥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서울로 7017 그러는데 그냥 서울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시민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왜 이 고가를 없애지 않고 애초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본래 이 서울로 7017 서울역 고가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D 등급 이제 안전도에 있어서 그 정도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렇죠. 철거를 근데 이왕 철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재생해 보자. 요새 재생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쳐 쓰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시작된 게 서울로 아이디어고 그리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돈도 훨씬 적게 들고 또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보행 도시를 만들자. 이게 이제 큰 지금 컨셉이죠.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이거 처음 발표됐을 때 그 뉴욕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뉴욕에 철길을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이라인이라고 있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파리도 있고 요새 전 세계가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뺏기신 거구나. 뺏긴 뭐 좋은 거는 뺏겨야지 뭐든지. 제가 뺏기는데 너무 줍니다. 근데 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발이 본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막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 도로로 사용되던 것을 폐쇄를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었으니까 자동차 길이 좁아진 거 아닙니까 조금? 그만큼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교통량이 40배가 많은 청계천도 지금 청계천 갖고 뭐 더 막힌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게 그 자동차라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걸 조정해서 이제 피해 다니거나 이 교통도가 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막힌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안정이 됐고 또 공사 중이어서 그동안 이제 좀 막혔는데 이제는 뭐 좀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동안은 자동차가 완전히 도시를 지배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좀 걸어다니고 사람이 숨쉬고 그런 도시로 만들자. 이제 이게 뭐 중요한 뭐 세계적인 흐름이고 지금 뭐 제가 보니까 파리 세너강 주변에 고속도로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런다든지 차를 도시에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죠. 어떤 도시는 아예 그렇죠. 뭐 스페인인가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한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런던은 이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곳의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아주 비싸게 도시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차량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래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좀 우리 공장장도 좀 그러셔야 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건 싫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대기질이 좋아져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의 한 원인의 절반 정도가 이 배기가스거든요. 자동차. 근데 우리나라 서울시에 지금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 세대별 대수가 파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행도로를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계속 만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전거 지금 따릉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금년 안에 지금 5,000대인데 2만 대로 확 늘리고. 그것도 파리에서 뺏기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거는 뭐 전 세계가 하고 있으니까 자꾸 뺏긴다 그러지 마세요. 서울시 거를 외국이 뺏기는 거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공유도시는 세계에서 1등이죠. 그 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서울을 다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소식인데. 그런 거 몰라요? 전 세계가 서울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 참 우리 공장장님 큰일 났네. 서울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요. 그거 발사하기 전환이 필요는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그러니까 도로가 차의 길이고 차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거 만들어졌는데 차가 좀 더 막히게 됐으니 안 된다고 하는 발상을 바꿔라. 도시가, 차가 주인인 공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발상하기 전환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대학교 이경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걷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예컨대 다른 도시들 뉴욕 같은 데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걷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그리고 아이쇼핑도 하고 아니면 동네 카페 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그날 하루 또 주변 동네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자동차만 쌩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이웃도 안 만나고 그러면 가게도 안 들르고 그러니까 동네 경제가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굉장히 생기는 게 많습니다. 시장님, 약간 설득되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왜 다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좋은 뜻으로 만든 구조물 해서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추락한다든지. 그런 거 저희들 그 생각보다는 많은 걸 고민했습니다.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래는 규정이 1.2m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1.4m까지 높였어요. 그리고 CCTV 곳곳 설치돼 있고 또 계속 사람들 순찰 돌고. 순찰 돕니까? 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는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화장실도 뭐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다리 위에요? 예. 다리 위는 아니죠. 입구 쪽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걷는 게 지금 7분 정도, 10분 이내 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화장실 때문에 일부러 뭐 참다가 거기 가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이렇게 뭐 입구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거는 예고 없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7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7분 안에요? 네. 3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럼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초반에 반대했다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아주 심각하게 반대했죠. 네.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니, 많이 만났죠, 뭐. 자꾸 만나서 얘기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처음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만리동 쪽, 거기는 또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 그걸 이용해서 이 동대문까지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 막히면 어떻게 되냐. 그 물건 보내야 되는데 빨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제 지원센터를 또 여기다 만들어드리고, 이 만리제 부근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막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남대문 시장 상인들께서는 자동차 길이 막히면 그만큼 손님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지나가 버리는 게 자동차잖아요.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더 많이 꼬이죠. 그래서 꼬이죠. 어떻게 됐냐면 시장님 품격 있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네. 아니 사람이 꼬인다는 게 뭐 표준말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오히려 길을 줄였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고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한 차선을 없애가지고 거기에 조업 차량이나 관광버스나 이런 게 거기 딱 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에서는 더 많이 오죠. 지금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뭐 딴 값이 너무 올라가고 그게 걱정이에요 또. 접근성은요?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유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또 이 휠체어가 다닐 수 편하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또 점자 블록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장애인 공무원이나 장애인 단체 사람들을 한번 다녀보게 하고 지금 개선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청계천 때 사실 장애인들 접근로가 없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죠? 여러 개 있어요. 다 하셨네요. 아이 뭐 나름 내가 너무 꼼꼼하다고 사람들이 비판이 많잖아요. 좀 크게 놀으라고.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네.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니, 나오신 김에. 정말 가버릴까요? 나오신 김에. 네. 그럼 서울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또 나오십니까? 지겹게?
아니,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가요. 지금 미리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내년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장사를 해야죠. 보통 시장님은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뭐 서울시장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예. 조금 더 잘해서 하시는구나. 서울을 예. 완전히 바꿔라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도 있고, 그런 이제는 좀 뭐 정치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고민해보고 한 연말쯤에 결정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또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또 반드시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듣고 계시는군요. 네. 많다는 걸. 아니 뭐 얘기들 당연히 듣죠. 저도 기가 두 갠데. 그 중에 저 사람이 나오면 내가 좀 위험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톤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시장님 스타일로는 나오실 것 같은데요? 원래 뜻이 없는. 그런 유도신문 자꾸 하시지 마세요. 뜻이 없는 일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빨리빨리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요. 네. 아니 뭐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죠. 정말 서울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서울이 정말 미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뭐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이야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되고 내가 삼선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시민들이 중요하다 이거 시민들의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또 나오시는 거네요? 그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이유가 되겠죠.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요새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조용히 조사를 돌리고 계시구나. 아니 뭐. 근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대통령 경선 전에 사퇴하셨잖아요. 예. 얼굴이 안 좋아지네. 왜 그렇게 씁쓸한 얘기를 자꾸. 네. 그때 왜 사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어딘가에서 명쾌하게 정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많이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니 제가 그때는 서울시장이 사실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던 그런 시기여서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건 좀 아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서울시장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지율이 높았으면 그런 생각 안 하셨겠죠. 그럼요. 아주 높았다면. 네. 근데 중간에 그냥 초반에 확 관두셨잖아요. 확 예기치 않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뭐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했죠. 어렵게 만드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신 말들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런 뭐 원인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좀 더 필요하고 제가 뭐 서울시장 정말 주라고 하느라고 그런 준비 못했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로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확실히 했죠. 어느 순간에? 네. 그래서 메시지 관리 좀 안 됐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일을 잘하면 뭐가 되겠거니 그런 생각했는데 일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정치라는 해서.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성과를 열심히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걸 평가해주고 바로 자연스럽게 후보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네, 뭐 그런 점도 있었죠. 그걸 어느 순간 깨달으셨어요?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네. 아니 서울시장으로서는 그 당시도 뭐 조사에 따르면 우호감이 56%인가 뭐 그랬대요. 조사 기관은요? 그래서 시민들이 서울시장 좀 더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처음에는 후회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퇴하고 나서?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진짜 잘했다고 막 전국에서 그때 지지율이 팍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잠재적인 예비 후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가 그래서 그때 왜 한편을 좀 의기소침하신 걸로 제가 그러셨죠. 그렇죠. 의기소침하죠. 지지도가 없으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정치인으로 원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셨죠. 이건 아니고 정치인으로 내가 모자라는구나 많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나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왜 끝나기는 또. 그리고 나서 근데 한 1, 2주 있다가 사람들이 날 버린 게 아니네 이거 확인하시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생각지는 않았고요.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저를 많이 평가해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안 한 게 아니다. 네? 충분히 자격이 있지만 이번은 아니다 이렇게들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굉장히 격려들 많이 하셨죠. 어제 광주 5.18 행사 갔을 때도 제가 박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본인이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인기가 오르신 건 확실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못 받아도 이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별로 실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해라.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라. 단련을 좀
하라는 그런 계기로 그 주신 것 같아요. 단련을 끝낸 다음에는 다음 대선에 나오실 수 있겠다는. 자꾸 그런 미리 가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나오실 계획입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제. 네. 왜냐면 이제. 5년이나 남은 얘기를 뭘 지금부터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앞으로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준비는 해야죠. 나오시는구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럼 열흘밖에 안 됐는데, 보시기에 열흘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정부에.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배 아프시죠? 너무 잘해서 우리 걱정이야. 너무 자만할까 봐서. 잘 돼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고 끝입니다. 네. 그죠? 그 끝을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 네, 끝이 잘 돼야죠. 근데 이제 열흘 이제 평가해 보시면요, 한번.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룡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를 운영해본 경험이라는 게 보통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해본 분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한 열흘간 운영한 초반에 그 상황들을 보셨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잘한 것 같고, 이거는 준비가 잘 됐네 하면, 이건 뭐 이런 평가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큰 규모의 운영을 해보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없는 정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인수위원회도 없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왕좌왕할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려를 많이 했죠. 오히려 생각보다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지금 서울시가 했던 일들을 사실 저도 인수위원회 없이 보궐선거 때 그렇죠. 했잖아요. 본인 자랑을 연결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잘했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본래 잘하는 나 정도밖에 못하는 거다 그게. 아니 나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나밖에 못할 우리 문 대통령도 잘하시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를 베낀 거구나. 아니 인천공항공사 딱 하셔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하겠다. 이거는 정말 서울시가 이미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그죠? 정규직화한, 그게 이미 다 실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하시는 게, 저도 뺏기는 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걸 뺏기는 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까지 다 들고 하셨어요.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임종석 비서실장, 정무부시장에서 하승창 수석, 이런 분들 다 시장님하고 함께 하던 분들인데, 말도 안 하고 갔어요? 누구 들고 간다고 말씀 안 하셨죠. 이 분들이 그냥 간 거 아닙니까? 저쪽이 더 지금 잘 나간다 싶어가지고. 그거야 사실이죠. 서울시에 있는 것보다야 중앙정부에 가서 하는 게 좋죠. 저도 시장님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제가 그 경선에 사퇴하시고 난 후에 한번 뵈러 갔잖아요. 네. 그때 막 울고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버렸나봐. 이제 다 그만할까봐.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위기.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으셨고. 서울이 하는 일을 전국화하는 거. 저는 그러면 이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은 과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9년 동안, 말하자면 민주정부로서는 공백이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그 대신 그 인재들을 다 모셔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지금 개별적으로는 다른 지방정부들이 배워갔지만 다 배워갔군요. 사실 중앙정부는 맨날 의기장만 났잖아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분 밑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걸 반대하고 제가 하는 거라면 사소한 건 다 못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완전히 찰떡궁합으로 서울시가 한 거 중앙정부가 전국화하고 또 우리한테 예산도 더 주시고 권한도 더 주시면 서울시는 완전히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그럼 다음은 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오해가 되겠네. 그만큼 잘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업되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네. 자, 오늘, 여기가 이름이 뭐였죠? 7017. 광고하러 나가셨다. 본인 광고만 잔뜩 하고. 여기 입장료 같은 거 없는 거죠? 그럼요. 입장료 없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 혹시 야간에 문 닫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24시간 개방입니다. 24시간? 예. 그리고 24시간,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보안. 그러니까 24시간 경찰이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왜냐면 새벽에 가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데이트하고 싶은데, 밤에 좀 무섭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CCTV가 있고 당연히 그거 다 지키고 있죠. 들어온다나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이런 다리가 생겼으면
낮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볼 거고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연인들이 갈 공산이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야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거기 가보시면 은하수를 이렇게 또 그 색채로 재현해갖고 아마 그 또 밤에 낮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새벽녘에 보안 문제, 뭐 경비든 뭐 경찰이든 그걸 좀 신경 써주세요. 그 생각보다는 꼼꼼하시네. 네. 맞아요. 저는 밤에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지금 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곧 출국하신다는 제가 이야기도 곧 들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두 나라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두 군데를 다녀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지금 완전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지금 관광을 먹고 사는 도시거든요. 1년에 1,300만 명 작년에 그렇게 왔는데 서울에만. 네, 제가 2018년 내년까지 2천만 명을 돌파하겠다고 사실 공약을 했는데 지금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에 분들 많이 오시게 제가 한류 스타들하고 같이 가서 아주 대규모 마케팅을 하고 한류 스타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아니 제 말은 시장님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가야 또 MOU도 맺고 여행사들 공부도 하고 그러죠. 제가 한류 스타는 모르시는구나 아직. 네? 한류 스타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중국에 제가 빨간 바지 입고 가서 그때 그 1억 명 이상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조형물 중에 지금 문자가 와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문자가 와서 지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뭐 슈즈 트리 그러니까 신발로 만든 조형물이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게 뭐랄까 흉측하다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게 무슨 미적 감각이라는 게 다 사실 개인차가 있어서 그게 논란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간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행 도로잖아요. 예.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이제 공원이기도 하고, 수목원이기도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작가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저는 이 예술가는 좀 또 그렇게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술품이라는 게 반드시 이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뻐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에펠탑 있죠? 예. 그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비판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지금 뭐 에펠탑 누구나 가서 사진 찍고 올라가 보잖아요. 예. 고흐의 작품이 그 당대는 하나도 안 팔린 거 아시죠? 지금 뭐 수백만 불 팔립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니까 뭐 그렇게 또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다는데 완성되면 좀 달라질 거라고 그러네요. 아니 완성이 안 돼서 완성이 되고 나서도 뭐 미적 감성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추구한 것도 다 미가 있는 거라고. 네. 그렇게 예술가 누군가 로댕입니까? 공장장님은 또 예술가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알려져서 오히려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뵌 시장님이 굉장히 뭐랄까 업되셨어요. 뭔가. 아 그래요? 예, 업되시고. 이왕이면 기분 좋게 살아야죠. 네. 아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그런데 아니 뭐 좋은 일 많이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얼마나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는데 아니 뭐 업돼서 늘 살아야죠. 이제 3선은 나오시는 거고 그런 다음에 차기를 도전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희망적이십니다. 예. 방금 멘트는 약간 안철수 후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방적이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써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랬나요? 오늘 문자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불친절한 AS. 시장님이 나오는데 라디오 어플이 갑자기 멈췄어요. 다른 방송은 다 잘 나오는데. 이 TBS 게시판, TBS 어플, 그리고 TBS 각종, 접속 방식, 앱, 모바일, 유튜브. 저희가 자주 끊깁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네. 좀 천천히 나눠서 들으시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 때문이에요.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서버를 아직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전체 라디오에서 2위거든요. 전체 시사방송으로 최초로. 이런 문자가 자주 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장 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관련 문자 되게 많네요. 네. 대선 포기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오늘 인터뷰 듣고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세. 외모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출마해주세요. 행정은 정말 잘하시니까요. 네. 시장님, 공장장 그 서울로에 걷게 좀 해주세요. 네.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릅니다. 실물을 못 보신 분, 실물이 얼마나 나은데 정말 실물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융 교수님 인터뷰도 아마도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말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야기가 귀에 너무 속속 들어와요. 성 교수님 말씀 재미는 없는데 이상하게 몰입이 되네요. 제 말이 그겁니다. 딱히 재미있는 부분은 없는데 계속 듣게 만드는. 네. 자, 공장장 헤어스타일도 적응하기 힘든데 성함이 성경융. 그리고 이런 문자도 많이 왔네요.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 뉴스공장이 등장했어요. 김성태 의원에게 새 타령을 들렸다고 하니까 손석희 앵커가 역시 뉴스공장 답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손석희 세상도 뉴스공장을 들 수밖에 없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자, 그리고 이제 시사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는지 축구 얘기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네요. 예.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선수, 차범근 레전드, 차범근 감독. 예. 그분의 유럽 리그에서의 최다골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20골, 21골 연속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축구 얘기 해달라는 얘기가 이렇게 맞나 봅니다. 예, 맞네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축구 얘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AS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축구 얘기 해달라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축구 얘기를 꺼낸 것도 오랜만이고, 그리고 처음이네요. 저희 방송에서 축구 얘기를 코너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축구 얘기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사에서 뭐랄까요, 기록에 남을 만한 날이기 때문에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이제 곧 차범근 선수 시절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넘어섰어요? 네, 이 소식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차범근 손흥민의 선배죠. 네. 87년에 레버쿠젠에서 뛰었어요. 그때 군대스가 레버쿠젠에서 뛸 때 한 시즌 19골을 넣었거든요. 예. 그때 차범근은 정규리그 17골, 예. 컵대회 2골에서 19골을 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똑같이 19골을 기록하다가 정규리그에서 2골을 추가함으로써 21골로 아시아 선수 유럽 축구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정규리그는 12골에 그치고 있지만 네. 오늘 2골을 추가해서 14골이 됐고요. 예.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1골, 나머지는 또 유럽 FA컵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대대회에서 골을 넣은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에 컵대회, 또 정규리그, 챔피언스 리그까지 대대회를 동시에 치르는 팀이 많기 때문에 그 골을 다 합한 걸 갖다가 자신의 골로 치기 때문에 그 손흥민이 21골을 터뜨린 것은 아시아 선수 유럽 축구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아시아 축구,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로서는 기념할 만한 날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주변에 소란스인데 혹시 축구장에 계십니까? 지금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방송해달라고 해서 네, 저희도 공장 뉴스 공장이니까 시끄러운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하도 많은 분들 이렇게 축구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좋다 그럼 축구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급히 섭외하다 보니 지하철을 타다가 내리셨는데 자 이게 물론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구 선수의 기량이나 뭐 리그의 수준이나 많은 것이 다르니까요, 그죠? 네.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 전술도 다른 것이고 상황도 다 다른 건데. 그렇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인지상정 욕구라. 당시 분데스리가가 지금의 그 영국 EPL과 비교하면 그 뭐랄까요
지금은 EPL이 뭐 1, 2, 3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리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리그가 한 5, 6년을 이렇게 저걸로 해서 예. 바뀝니다. 네, 그런데. 최상의 리그가 어디냐? 네네. 당시는 분데스리가가 최상의 리그였어요. 차범근 선수가 뛸 때는 분데스리가가 최고였다. 예. 네, 당시는. 예. 지금은 사실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 리그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리그로 볼 때는 손흥민의 프리미어 리그도 당시에 분데스리가 못지않게 정상의 리그를 그렇죠. 달리고 있고요. 두 선수의 포지션이 문제인데 네. 차범근은 오른쪽 날개였습니다. 네, 윙이요. 그리고 손흥민은 왼쪽 날개고요. 그리고 차범근은 당시에 모든 경기를 다 주전으로 뛰었어요. 풀타임으로. 그렇군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후보로 뛰는 경기가 거의 30% 되거든요. 교체 멤버로 나오죠. 네. 포지션은 두 선수가 비슷하고 경기 출전 시간에 비례한다면은 예. 손흥민 선수가 더 알차게 골을 넣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단위 시간당 골.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현재 팀이 4백으로 나올 때는 주전으로 뛰지만 예. 3백으로 나올 때는 그 왼쪽 날개에 뛸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후보로 밀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체 멤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출전 시간에 비례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도 더 많이 넣었지만 예. 차범근 선수보다 골 넣는 능력은 뒤지지 않는다. 골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포지션도 주 선수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니까 예.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골 넣는 능력이 손흥민이 차범근 선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결코 뒤지지 보는 게 좋을 않는다. 것 같습니다. 정업 물론 뭐 차범근 선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그 유럽 리그에서 선수로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가신 분이라 비교하기 직접 뭐 그대로 1대1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기여도 선수로서 뭐랄까 팀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과 기여도라는 게 있잖아요. 저 선수가 들어오면 팀 전체가 안정이 된다든가 의지한다든가 꼭 골을 넣지 않아도 그런 존재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차범근 선수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볼 때 차범근은 이제 야구로 볼 때 박찬호처럼 개척자고요. 예. 또한 그때 원래 프랑크푸르트에 입단을 했다가 예. 레버쿠젠으로 옮겨서 유럽컵 대회 2번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고 컵 대회 2번 우승했는데 예. 그때 차범근은 절대로 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팀에서. 그러니까 베스트 11이 아니라 팀 내에서도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절대 뺄 수 없는 존재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금 그 원톱의 카이 선수한테 밀려있기 때문에 팀에서 존재는 당시에 차범근이 지금의 손흥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치가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은 차범근도 11초 대 2까지 뛰었거든요. 11초. 100m를 예. 빠른 스피드로 해서 뚫고 나가서 이 어시스트하거나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이고 손흥민도 스피드에 관한 그러니까 골을 갖고 뛰는 거는 두 선수가 비슷해요. 근데 골을 갖지 않고 뛰는 거는 차범근이 빠를지 모르지만 골을 갖고 뛰는 거는 손흥민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 선수를 1대1에서 한 명 제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또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기술로 제치거든요.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범근이 절대적으로 더 높았다. 손흥민은 현재 팀에서 4백으로 나올 때는 주전으로 뛰지만 3백으로 나올 때는 교체 멤버로 떨어질 정도로 팀에서 위치는 하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력이 적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비교되는 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차범근 하면 허벅지거든요. 네. 사람의 허벅지가 아닌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체격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그것도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그 허벅지 둘레가 가장 두꺼운 게 차범근 당시 선수였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유럽 축구 선수들도 차범근 허벅지 보고 일단 기가 질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웠고요. 지금도 레버쿠젠은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역사에 가면은 차범근 선수의 커다란 그 기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범근은 레버쿠젠보다 먼저 뛰었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역사를 남긴 역사에도 이렇게 차범근의 플레이하는 모습이 크게 걸려있을 정도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역사를 남긴 선수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손흥민 선수도 물론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시작해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까지 왔지만 아마 차범근 선배 정도까지 그 팀의 역사를 남기는 것까지는 글쎄 앞으로 더 많이 뛰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마 차범근만큼 넘어서기는 매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위 시간당 골 넣는 경우는 결코 뒤지지 않는데 종합적인 뭐 존재감이나 팀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직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그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와 차범근 전 감독을 저희가 직접 모셔가지고 두 분이 싸우게 해가지고 제가 결론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이 공장에는 반드시 오고 싶을 거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